14-3강 화학결합 두 번째 시간, 오늘의 주제는 전기분해입니다. 지난 강의, 그러니까 14-2강에서는 원자들이 화학결합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와 화학결합의 종류에 따른 결합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과서에서는 이런 구체적인 화학결합에 대한 내용을 다루기 이전에 화학결합의 정기적인 성질이라는 소단원이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소단원의 주요 내용은 전기분해에 대한 개념이 다루어집니다. 전기분해. 아직 2015 개정교육과정 이후에 실시된 수능에서는 지금 강의를 찍는 시점까지는 화학1에서는 전기분해에 대한 내용이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모의고사에서는 몇 번 등장했어요. 어렵지 않게 말이죠. 모의고사나 수능은 범위가 화학1 전체이다 보니 전기분해에 대한 내용이 출제 빈도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학교, 교내 시험에서는 시험 범위가 좁다 보니 충분히 출제 가능하고요. 게다가 수업 시간에 유난히 깊게 다루고 강조하신 선생님이 계신다면 세세한 내용까지도 출제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특이한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같은 내용을 두 수준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할게요. 먼저 파트 1에서는 모의고사, 수능에서 전기분해 내용을 만났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까지의 강의. 쉽게 말하면 슬렁슬렁 꼭 알아야 할 내용만 이야기하기. 그리고 이어서 파트 2에서는 학교 시험 대비 전기분해 강의. 그렇다고 특별할 것은 없고요. 파트 1 강의에 화학식 같은 것들을 조금 더 보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4-3강 시작하겠습니다. 전기분해. 깊이 파고들면 할 이야기도 많고 다른 단원과 연결되는 개념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화학1에서는 뒤에 나오는 대단원, 4단원, 산화 환원 반응 내용과 연결 지을 수 있겠고요. 화학2에서는 대단원 하나가 전기화학 내용이 독립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화학1에서는 모의고사에서도 이 전기분해가 어렵게 출제되고 있지 않으니 분명 비중이 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파트 1 우선 마음 편하게 접근할게요. 매번 하던 대로 단어에서 느껴지는 정의부터 잡고 가겠습니다. 전기분해, 분해한답니다. 분해가 뭐죠? 분해? 나눈다, 쪼갠다는 거죠? 이런 쪼갠다 말고요. 그게 나눈다는 의미로 쪼갠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설탕물이 있다면 설탕물을 설탕과 물로 나누는 것을 분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과학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분리라는 개념을 씁니다. 단어가 비슷비슷해 보이죠? 화학에서 말하는 분해라는 개념은 분해하고자 하는 대상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들끼리의 기존의 화학결합을 끊어내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물론 끊어진 결합은 원자들의 배열이 바뀌고 새로운 결합이 형성되면서 마무리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물질이 분해되면 화학결합이 끊어지고 새로운 결합이 생성되면서 새로운 성질의 물질로 나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해되려면 두 성분 이상으로 나누어지려면 분해되기 전의 물질은 최소 2개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져야지 두 종류 이상의 물질로 분해될 수가 있겠죠?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 어디선가 배웠었죠. 이런 물질을 화합물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전기분해. 여기서 분해는 화합물을 더 간단한 화합물이나 원소로 나누는 것을 의미하고요. 전기, 어떻게 분해할 건데 뭔가 붙어있던 결합을 끊어내는 과정을 진행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분해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전기 에너지를 이용하여 화합물을 분해해내는 것을 전기분해라고 합니다. 그러면 화학결합 단원을 시작하는데 왜 전기분해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는가? 이유는 간단해요. 얘들아, 우리가 화학결합에 대해서 계속 배울 건데 말이야. 원자들이 결합을 형성하거나 혹은 결합이 끊어지거나 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것은 원자 주변에 분포하는 전자가 큰 역할을 한단다 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전자의 역할. 화학결합에는 누가 관여한다? 전자. 사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원자과 전자죠. 전자를 잃고 얻고 공유하고 하면서 화학결합은 형성되거든요. 결합에 전자가 기여하는 바가 크다. 이 내용을 화학결합 단원 처음에 이야기하고
시작하고 싶은 거예요. 화학결합은 전자가 관여해. 정말? 증명해봐. 그래. 실험을 통해서 증명해 보겠어. 그래서 전기분해 실험 내용이 나온 겁니다. 오늘 강의의 결론은 이거예요. 화학결합 전자가 관여한다. 어떻게 알 수 있었니? 전기분해 실험 결과를 해석해 보면 알 수 있어. 여기 비커에 화합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화합물이기 때문에 2가지 이상의 원소가 이미 화학결합을 하고 있는 물질이겠군요. 화합물에 전기 에너지를 가해줍니다. 어떻게? 전지 혹은 전원 장치를 이용해서 전압을 걸어줍니다.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연결해 주는 거예요. 회로도에서 전지를 표현할 때에는 짝대기 2개로 표현하죠. 긴 것, 짧은 것. 헷갈리지 마세요. 긴 쪽이 플러스 극입니다. 이런 식으로 전압을 걸어준다는 것이 전기 에너지를 가한다라는 의미고요. 이때 전지 혹은 전원 장치가 하는 역할은 뭔데? 한쪽 방향으로 전자가 이동하게 만들어줍니다. 실제 전자들은 회로 안에서 들쑥날쑥 무질서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앞으로 전자를 E-로 표기할게요. 전원 장치를 연결하여 전압을 걸어주면 일제히 한 방향으로 전자는 이동합니다. 흘러갑니다. 이런 방향으로 말이죠. 전압을 걸어줄 때 전자는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 방향으로 흐릅니다. 그렇다면 마이너스 극 전극과 맞닿아 있는 부분은 이쪽은 전자들이 몰려들게 되겠죠. 반면 플러스 전극 쪽에서는 전자들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올 테고요. 이 도선 안에 전자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으려면 플러스 극 쪽에서는 누군가가 전자를 던져줘야 하고 마이너스 극 쪽에서는 몰려있는 전자를 누군가가 가져가 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전자의 흐름이 계속 유지되겠죠. 누가 이 일을 할까요? 이 전극과 전극 사이에는 물질이 하겠죠. 여기 비커 안에 들어있는 화합물 말이에요. 플러스 극으로 끌려온 입자들은 전자를 플러스 극에 던져주고 마이너스 극으로 끌려온 입자들은 전자를 받아옵니다. 그렇다면 전자를 주고 전자를 받고 하는 요 녀석들에게는 무슨 변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런 변화도 없이 그냥 공짜로 전자를 던져주고 전자를 받는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변화가 있을까? 전기분해를 하면 플러스 전극과 마이너스 전극에 기존의 화합물과는 성질이 다른 물질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성질이 다른 물질? 갑자기 어디서 왔지? 어디서 오긴요. 여기 안에 화합물밖에 없었는데 여기 화합물에서 온 거죠. 전극에 전자를 주거나 혹은 전극으로부터 전자를 받는 과정에서 화합물은 기존의 화학결합을 끊어내면서 새로운 원자배열로 화학결합을 형성했으니까 새로운 성질, 새로운 물질이 나타나게 되었던 겁니다. 전기분해를 했더니 전자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화학결합이 끊어지고 형성되네? 화학결합에는 전자가 관여하고 있었구나. 이것이 화학원에서 전기분해에 대한 내용의 결론입니다. 별거 없죠? 그러면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서 공유결합 화합물 전기분해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는 물 H2의 전기분해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아직은 파트 1이에요. 1. 물의 전기분해. 문제에서는 이런 형태의 그림이 등장합니다. 비커가 있고요. 비커 안에는 물 플러스 황산나트륨이 적어져 있네요. 그리고 전원장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 전극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전극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물의 전기 분해인데 황산나트륨은 왜 넣어줬을까요? 이런 말 들어봤죠? 순수한 물은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 전기 분해가 일어나려면 전기가 통하는 상태를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순수한 물 H2O는 전기가 안 통해요. 그래서 전기 잘 통하라고 물에 잘 녹으면서 전기를 통하게 해주는 이온결합 물질을 넣어줍니다. 이런 물질을 전해질이라고 합니다. 주로 황산나트륨이나 수산화나트륨 같은 물질을 넣어줍니다. 화학2에 가면 물의 전기분해에서 넣어줄 수 있는 물질과 그렇지 못한 물질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지만 화학1에서는 누가 들어가느냐는 전혀 중요하지도 묻지도 않습니다. 그냥 순수한 물은 전기가 안 통해서 전기가 흐르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물질을 넣어주는구나 라고만 정리하고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전극을 담궈 주자마자 각 전극 끝에서는 뽀글뽀글 기포 방울이 올라옵니다. 이 기포 방울이 액체 상태의 물 H2O를 전기 분해했을 때 분해되어 나오는 물질이고요. 기포로 보인다는 것은 기체 상태로 분해되어 나온다는 겁니다. 분해되어 나오는 물질이 기체이다 보니 생성된 물질을 모으기 위해서 이렇게 물이 꽉 찬 시험관을 뒤집어 놓고
전극에서 발생된 기체들이 시험관 끝에서부터 모이는 형태의 실험 장치를 세팅합니다.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에서는 당연히 다른 종류의 기체가 모이겠죠. 어떤 기체가 모일까요? 물의 화학식을 보세요. H2O. 원소 기호가 수소랑 산소밖에 없어요. 나올 수 있는 기체의 종류는 수소 기체, 산소 기체 두 개밖에 없겠죠. 따라서 물의 전기 분해 화학식을 적어보면 H2O가 분해되면서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가 만들어져. 그런데 수소와 산소는 자연 상태에서 원자로 돌아다닐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수소와 산소가 존재할 수 있는 가장 안정한 상태로 생성되겠죠. 수소 분자, 산소 분자. 기체 상태, 기체 상태. 이때 화학 반응식의 개수를 맞춰보면 2, 2, 1 이렇게 됩니다. 1은 생략. 2개의 물 분자가 분해되면 2개의 수소 분자와 1개의 산소 분자가 만들어진다. 화학 반응식에서 기체의 경우 개수비가 부피비로 볼 수 있다고 했었죠. 여기서 두 번째 포인트. 생성된 기체의 부피비. 수소 기체 대 산소 기체는 2대 1의 부피비로 만들어진다. 수소가 2배 더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따라서 실험 결과 그림에서 보면 모여있는 기체가 2배 많은 쪽이 수소 기체, 적은 쪽은 산소 기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극을 따라가 보면 수소 기체는 마이너스 전극에서 생성되고 산소 기체는 플러스 전극에서 생성된다라는 것까지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수소 마이너스 전극, 산소 플러스 극. 이것을 또 기억 못하고 헷갈린다고 해서 갖가지 다양한 암기법들이 등장하죠. 마이너스 극 수소, 플러스 극 산소. 이런 식으로 많이들 알려줍니다. 정말 안 외워진다면 각자 나름대로의 기억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정리할게요. 물의 전기분해. 소량의 황산나트륨과 같은 전해질을 넣은 물에 전원장치를 이용하여 전압을 걸어주면 물은 분해되어 마이너스 극에서 수소 기체, 플러스 극에서 산소 기체가 발생한다. 이때 발생되는 기체의 부피비는 수소 대 산소 2대 1이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물은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기 분해를 통해 전자를 잃거나 얻으면서 성분 물질인 수소와 산소로 분해되었다. 따라서 공유 결합에는 전자가 관여하고 있었다. 이 정도의 내용을 알고 있으면 모의고사 수준의 문제는 해결이 가능하겠습니다. 각 전극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식은 파트 2에서 다룰게요. 모의고사 문제 몇 개 볼게요. 2020년 7월 모의고사 7번 문제. 소량의 황산나트륨을 녹인 물을 전기분해한다. 실험 결과로 각 전극에서 생성된 물질과 부피비가 표로 나와 있습니다. 부피비가 A 대 B, 산소 대 수소니까 1대 2가 되겠습니다. 보기 니은 맞고요. 물의 전기분해 실험으로 물 분자를 이루는 수소와 산소 사이의 화학결합은 니은이 관여함을 알 수 있다. 전자가 관여한다. 보기 디귿 맞고요. 보기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전기 전도성이 있다. 문제에서 동그라미 기억은 황산나트륨을 녹인 물입니다. 황산나트륨의 역할이 뭐랬죠? 순수한 물이 전기가 안 흐를까봐 넣어주는 전해질. 즉 이런 말이죠. 전해질을 넣어준 물은 전기 전도성이 있다. 전해질을 넣어준 물은 전기 통한다와 같은 말입니다. 보기 기억까지 맞아서 5번이다. 이 정도의 수준의 문제들이 모의고사에 나옵니다. 사실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전기분해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편집 전에는 4개의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 놓았는데 너무 강의가 길어져서 나머지 문제들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파트 2 학교 시험 대비 전기분해 강의. 파트 2는 14-4강으로 이어서 강의하겠습니다. 14-3강을 끝내고 나서 보니 강의 시간이 30분이 넘어가서 강의를 둘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14-3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